유언장 낭독 자리에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죠. 그 순간 3년의 간병이 전부 의심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달빛이 전하는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는 그 옆에서 또 밤을 새우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것이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만 남았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언제 멈출지 모를 것처럼 불안정했으며 항암 부작용이 심했다. 저녁부터 토하기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진정됐다. 몸을 가누지 못해 우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데려갔다. 등을 쓸어주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다.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았다. 그 옆에는 항상 나 혼자였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회사 일이 많다면서 내일은 꼭 온다면서. 3년 동안 그 말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그도 힘들 거라고, 어머니를 보는 게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지만 3년이 흐르는 동안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체념은 어느새 분노로 굳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그 말 하나로 버텼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도 이 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구토, 몸부림, 울음. 그 옆에서 나도 함께 울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혼할 때는 이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상냥했다. 조금 소극적이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었다. 따뜻하고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 결혼 1년 차였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미 3기였다. 수술은 불가능하다 했고 항암만 남았다.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각자의 두려움을 삼켰다. 그리고 간병이 시작됐다. 처음엔 남편도 병원에 함께 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횟수가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다. 3달이 지나자 연락조차 뜸해졌다. 그 사이 나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병원비, 간병, 식사준비, 약 처방. 모든 게 내 몫이었다. 남편에게 물으면 알아서 해라는 말만 돌아왔다. 화를 내면 지금 나도 힘들어라는 답이 대신 돌아왔다. 그럼 나는 힘들지 않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다. 걷지 못하게 됐고 말도 어눌해지셨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하셨다. 내 얼굴을 보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왔다.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시고선 나를 보셨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네, 어머니. 유언장 꼭 확인해라. 그 말이 이 모든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다. 남편은 장례식 내내 무표정했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절차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 낭독이 있을 거라는 통보였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남편은 그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유언장 꼭 확인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확인하라는 걸까? 유언장 낭독 날이 다가왔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어딘가에 있었다. 깔끔한 건물, 조용한 복도. 나는 혼자 그곳에 도착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온다고 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나를 맞이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다.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시계를 보니 정각 2시였다. 약속 시간이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가 함께 들어왔다. 팔짱을 낀 채로.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테이블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내 맞은편이었다. 둘은 자연스러웠다. 어색함이라곤 전혀 없었다. 마치 오래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실례지만 어떤 관계로 오셨는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요. 벌써 2년 넘었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나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시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업고 울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 회사라고 했고, 바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 여자가 있었던 거였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유롭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뭔가 속삭였다.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것도 나를 마주하는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보며 말했다. 어차피 나올 것 뻔한데 빨리 하죠.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는 유언장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유언장 꼭 확인해라.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라는 걸까?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 유언장이 단순한 상속 문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건 감동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전 재산은 며느리 이지은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자가 피식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역시. 딱 봐도 그럴 줄 알았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뻔했지. 둘은 서로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예상했다는 듯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 3년 동안 엄마 돌본 거. 결국 이것 때문이잖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나를 쳐다봤다. 차갑게.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이. 3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 잠 못 이룬 밤들.
아픈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던 복도. 토하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던 새벽들. 그 모든 시간이 남편의 입에서 계산이 되어버렸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변호사님,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잠깐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여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간병 기록이요. 정확히 말하면 간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기록이죠. 남편이 거들었다. 당신 집에도 자주 갔잖아. 병원에 매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확인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집에 간 건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정말 잠깐 다녀온 게 전부였다.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나머지 시간은 전부 병원에 있었다. 병원 의자에서 자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간병인 쓴 적도 있죠. 당신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간병인은 한 달에 이틀. 내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만.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이었다. 간병인을 부른 건 정말 극소수였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간병비까지 쓸 여유가 없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시만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유언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3년 간병의 진실이 증명될 경우에만 유효하다. 여자가 빙그레 웃었다. 증명이요? 그럼 저희도 증명할 게 많은데요. 남편도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요. 당신이 정말 제대로 간병했는지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유언장 뒤쪽을 넘겼다. 그리고 거기 첨부되어 있던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고인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남편도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간병일지, 병원 출입 기록, 약 처방 내역, 영수증들. 모두 시어머니가 직접 정리해 두신 것들이었다. 나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걸.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분이 병원에 계신 날짜와 시간을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남편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다.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측에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여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래도 간병을 재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순수하게 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그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가 놓였다. 남편과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지은아. 나 죽으면 저 인간들 너한테 달려들 거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조건 달았다. 지은이를 협박하거나 간병을 돈 때문이라고 모욕하는 사람은 상속권 전부 박탈이다.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언제 협박했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다. 그리고 내 아들. 네가 3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다 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지은이 몰래 만난 여자. 지은이한테 한 말들. 다 기록했다. 너는 아들 자격이 없다. 지은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말했다. 고인의 유언은 명확합니다. 조건도 명확하고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려 하셨다는 걸. 이 유언장은 상속이 아니었다. 이건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자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가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 더 있는데요?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엔 작은 봉투였다. 고인께서 남기신 개인 편지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는 두 개였다. 하나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나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 제출용은 아닙니다. 고인께서 개인적으로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읽는 동안 남편의 표정이 무너졌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가 다가가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꼭 쥔 채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혼자 울었던 것도 남편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했던 것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내 아들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곁에 있어줘서 나는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죽을 수 있었어. 고마워, 지은아. 이 유언장은 네 몫이다. 당당하게 받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행복해라, 지은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그 목소리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셨죠.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6개월 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던 시기였다. 그때도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다고 하셔서 휠체어를 밀고 병원 밖까지 나갔던 기억이 났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던 거였다. 혼자서, 나한테 말도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분 걱정만 하셨죠. 여자가 비꼬듯 말했다. 그래서 아들은 버린 거네요?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고인께서는 아들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아들분이 먼저 어머니를 버렸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편지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법정 날짜는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고인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녹음으로요. 변호사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다. 이번엔 다른 녹음기였다. 이건 며느리분께만 들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남편은 그저 지쳐 보였다. 둘이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지은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 편지도 이미 읽었겠지. 눈물이 다시 흘렀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남기게 돼서. 하지만 이건 짐이 아니야.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몫이야.
3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것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녹음이 끝났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건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줬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물을 마셨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고인의 복수에 가깝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수요? 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린 복수죠.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주신 거였다. 3년을 돌본 며느리. 유언장에 적힌 단 한 줄의 조건은 사랑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내린 최종 판결문이었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2주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그 사이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집에만 있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었다. 읽고 또 읽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다. 혼자였다.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변호사 옆에. 나는 반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오래 걸렸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유언장의 조건은 지나치게 일방적입니다. 아들의 상속권을 전면 박탈하는 건 부당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고인께서는 정당한 이유로 조건을 다셨습니다. 3년 동안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 간병일지, 병원 출입 기록, 약 처방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판사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간병한 것과 상속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우선 상속권자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유언자의 의사는 명확합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판사님. 유언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됐고 유언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필로 작성하셨습니다. 증인은 있습니까? 네. 변호사 2인과 공증인이 입회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때 남편이 일어났다. 판사님,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다. 말씀하시죠.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저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남편 측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유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처음으로. 미안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판사가 물었다. 유언장 내용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다. 피고인이 유언 내용에 동의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판결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고인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유언장은 적법하며 조건 또한 정당합니다. 판사가 선고했다. 전 재산, 며느리 이지은에게 상속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먼저 나가 복도에 서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지은아, 남편이 불렀다. 나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 변명하지 않을게. 다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나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다. 넌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그냥 약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 어머니는 날 미워하지 않으셨어. 그냥
실망하셨을 뿐이야. 남편이 흐느꼈다. 그게 더 힘들어. 미워했으면, 차라리 미워했으면 좋겠어.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남편은 울고 있었다. 주저앉을 것처럼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네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나도 알아. 매일 병원에 있었던 것도, 밤새 간병한 것도 다 알아. 그럼 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서웠어. 어머니 보는 게 무서웠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응,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변명할 수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지은아, 남편이 다시 불렀다. 행복해. 제발.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왔다. 햇빛이 따가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고인께서 당신을 정말 아끼셨나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 내용 외에도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다. 지은아,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힘내세요. 고인께서 바라셨던 겁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은아,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앞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남겨진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선택이 가장 아프고 또 따뜻하게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의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 다음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